혹시 투자를 엄청 잘하는 전문가가 정보를 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좀 혹하지 않나요? 그 뒤에도 조금 의심스러워서 정보를 듣고만 있었는데 같이 정보를 들은 사람들은 그 정보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심지어 나는 주식 투자로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인가? 지금이라도 나도 좀 넣어야 되나? 한 번에 큰 돈을 넣어야 나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모두 오늘 주제랑 관련된 얘기인데요. 황현희, 홍진경, 손흥민, 심지어 최근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까지 유명인을 도용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리딩 사기입니다. 아까 유명인들을 도용한 광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리딩 사기는 이렇게 대놓고 이루어지는데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리딩 사기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리딩 사기는 읽어준다는 뜻과 끌어준다는 의미 모두가 포함된 단어인데요. 투자에 대한 정보를 읽어주고 투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수법을 말합니다. 이 리딩 사기는 1세대랑 2세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1세대 리딩 투자 사기는 범죄자로 치면 자범 수준이었어요. 이 1세대 리딩 사기가 요즘에도 유튜브나 텔레그램에서 심심찮게 보이긴 하는데 1세대 리딩 사기는 초기에 그냥 리딩방 개념이었어요. 수법은 이래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구매해서 한 6시쯤에 무작위로 주식에 대한 정보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스팸 문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 정보들이 실제로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서 혹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정보가 맞는 이유는 이게 시간의 거래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4시부터는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급등한 주식들은 내일 장이 열릴 때 어제의 장중 종가 기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엄청난 투자 전문가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밴드방, 카톡방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방식으로 종목 추천을 하면서 밑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리딩방 운영자가 여러 개의 허위 카톡 아이디를 구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각각 연기를 하기도 하고 거짓 수익률 리뷰를 엄청나게 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수익률을 인증하면서 피해자를 좀 초조하게 만듭니다. 이때 초조한 마음에 이 사람들이 추천한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 추천이 틀려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한테 선생님, 저희에게 손실을 만회할 정말 좋은 정보가 있는데 좀 유료 리딩방에 와서 들어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가짜 수익률을 자꾸 인증하면서요. 운 좋게 종목 추천이 맞았으면 이런 과정조차도 심지어 필요 없이 리딩방 입장 비용을 받아가겠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받고 가짜 투자 정보를 주는 리딩방, 이게 1세대 리딩 사기였어요. 근데 이때 범죄자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자본시장법이었어요. 1997년 이 자본시장법의 전신이 되는 증권거래법에서 처음으로 유사투자 자문업이라는 것이 규정됩니다. 당시에도 이 허위 정보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차라리 이걸 제도권에 포함시켜서 모니터링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제정이 된 거죠. 문제는 유사투자 자문업 자체가 신고 방식이어서 등록이 매우 쉽고 현재에는 시대가 변했다는 점이에요.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게 오늘날의 카톡방에서 다수를 상대로 정보를 주는 이 1세대 리딩 사기를 처벌하기 어렵게 만든 거죠. 이렇게 골드러시처럼 너도 나도 리딩 사기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심각해지니까 금융감독원은 2020년 6월 소비자 경보를 발동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우니까 소비자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술사들이 어떻게 마술을 부리는지 알게 되면 어때요? 더 이상 신기해하지 않게 되잖아요. 리딩방도 그랬어요. 금융당국에서도 소비자 경보를 내놓고 언론에서도 사기 수법을 막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기 리딩방에 속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범죄 조직도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서 다시 등장한 게 이 2세대 리딩 사기였어요.
아까 1세대 리딩 사기는 유료 정보방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뭐 1000만원 단위의 피해자도 있긴 했지만 유용한 정보를 소개받는 대가로 수억씩 받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2세대 리딩 사기는 비상장, 외국 자본이라는 거짓말로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래소와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씩 사기를 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면서 CEO라고 불리는 총책들이 사기 수법을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개편합니다. 이제 2세대 리딩 사기는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와 같이 개인정보를 구매해서 무작위 인원들에게 미끼 문자를 보내거나 SNS를 활용해서 유명인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광고를 하거나 재테크 관련 글이나 영상의 댓글에 답글을 달아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모집 수법을 고도화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 HTS나 MTS를 구매하거나 렌트해서 이걸 운영할 IT팀을 편성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또 무서운 건요,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빼돌릴 시간을 벌었다는 거였어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집책들이 SNS 광고 등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카톡방, 밴드에 초대하면 그때부터는 1세대 리딩 사기와 비슷했어요.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짜로 주고 리딩방 운영자가 그 방 안에 있는 투자자인 척 연기하면서 피해자를 초조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거나 우연찮게 밴드에서 채팅을 하면 리딩방 운영자가 슬쩍 말을 거는 거죠. 선생님, 저희가 VIP들을 대상으로 골드만삭스와 함께 비상장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수익률은 연 800%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제 거절을 하면 다행인데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운영자가 링크를 하나 보내줍니다.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어플인데 외자 기간 계좌를 쓴다는 등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한 비밀스러운 투자는 여기서만 가능하고 입출금도 여기서만 전부 가능하니 빨리 설치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IT팀을 만들어서 불법 HTS나 MTS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설치한 프로그램이 바로 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HTS나 MTS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말 감쪽 같은 거는요, 기본적으로 증권사 데이터를 불러오기 때문에 시중 증권사 어플과 유사하게 주식 정보가 나오고 뉴스가 연동되는 등 언뜻 보면은 실제 증권사 어플이랑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보낸 뒤에는 투자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아까 설치한 그 프로그램에서 나의 자산이 입금한 금액만큼 딱 뜨는 거예요. 이제 키보드로 숫자를 바꾸는 것에 불과한 가짜 HTS나 MTS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피해자들은 한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리딩 사기 조직이 피해금을 빼돌릴 시간을 벌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총책들은 소위 장집이라 불리는 대포통장 제공업체, 세탁책이라 불리는 돈 세탁해주는 아웃소싱 업체랑 제휴를 맺는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피해자들이 가짜 수익률에 환호하는 동안 돈을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해 본인들의 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게다가 이 2세대 리딩 사기도 1세대 리딩 사기처럼 법의 사각지대 덕을 보게 됩니다. 현행 법으로는 리딩 사기를 막을 수가 없던 거죠. 덕이 된 법은 바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었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했을 때 해당 통장을 빠르게 묶을 수 있는 지급정지 제도와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면 이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송금한 대포통장을 소송 없이 지급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리딩 사기 행위는 이 법의 범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바로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리딩 사기가 근거가 없더라도 주식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정보를 주는 행위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가끔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허위 지급정지 요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2세대 리딩 사기는 이 법의 사각지대 덕에 피해금을 빼돌리는 것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치밀한 수법으로 시간을 벌었는데 법까지 시간을 벌어주니 2세대 리딩 사기는 정말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책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국내 수사기관의 힘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중국이나 필리핀을 거쳐서 최근에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접경 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로 이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골든 트라이앵글은 과거부터 마약 범죄가 성행하는 곳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세 국가의 접경지대다 보니 각 나라의 공권력이 완벽하게 미치기 어렵고 한국 영사조차도 접근이 어려운 곳이다 보니 수사 공조가 쉽지 않아서 최근에는 리딩 사기 조직들의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치밀한 수법과 법의 사각지대가 이들이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구제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된 건데요. 그럼에도 만약 피해를 당했을 때 정말 아무 방법이 없는 거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을 각각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민사적으로는 가압류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방법인데요. 피해금을 송금한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사기로 내 돈을 가져갔으니 일단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이유로 법원에 통장을 묶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돈을 다 빼돌렸을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리딩 사기 조직한테도 대포통장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정말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가압류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피해자라면 금액이 어느 수준 이상이고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깨달은 시점이 얼마 안 됐다면 그래도 가만히 있기보다는 잡아보려는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또 형사적으로는 당연히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 고소를 통하여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인출책, 세탁책이나 국내 중간관리책과 같은 인원들이 검거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일당들을 검거한 것은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조직원들을 잡아도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리딩 사기 같은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지는 상황이고 검거된 조직원들이 총책이나 중간책들에 대해 아는 내용을 진술하면 총책이나 이 중간책들도 본인들이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총책 측에서 잡힌 조직원들에게 막 돈을 보내줘서 결국에 이런 조직원들이 형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사기범죄 고소의 경우 사건이 명백하게 기망을 통한 사기범죄라는 것을 증명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최근 유행하는 사기인 리딩 사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건 피해자들이 겪는 좌절과 슬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기는 알아봤던 것처럼 너무나도 교묘하고 악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겪고도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피해자가 자책하고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